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박주영 운영역입니다. 벌써 내일이 10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운영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0월달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되게 시장이 좀 지루하게 갔죠. 장이 좋을 때는 빨리 가거든요. 시간은 네. 빨리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는 장이 좋든 나쁘든 금방 가는 것 같아요. 1년, 10년도 금방 가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세월이 빠르다 생각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금방 시간은 갑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가을 구경도, 단풍 구경도 못 가고 이렇게 주식에 빠져 있어야 되니까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불안해서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이제 오늘 또 진단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궁금하신 종목이나 진단받으신 종목이나 이렇게 주식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서 매수가, 이제 비중, 이제 그다음 종목명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특히 산 이유, 그리고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같이 저희가 이제 상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11월 때 다음 주 누가 될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누가 될지는 거의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측하기 힘들죠. 다음 주 주말까지도 결정 안 나지 않겠어요? 누가 됐다 안 되면 막 뉴스 나오겠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날 것 같아요. 워낙 박빙이라서. 그죠? 네, 그렇죠. 최종적으로 투표는 끝난다 한다 하더라도 결과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또 한두 개 주 선거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으면 좀 미뤄질 수가 있어요. 박빙일 때 펜실베니아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결정나야 결정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대선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바로 결과가 나오면 악재로 작용할 건 없다고 봐요. 그렇죠. 트럼프가 되면 주식시장에는 미국 시장에는 긍정적일 거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트럼프가 되면 약간의 또 업종적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발표되는 날 안 나오고 박빙이어가지고 또 늘어지면서 또 선거 부정 선거라든가 그 얘기 나오면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미국 장도 아마 시간이 장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대다수 뉴스를 보면서 이제 요즘 뉴스를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 보는데 막 구독자를 위해서 자극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보니까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 이렇게 있는데 저는 펜실베니아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리스한테.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19명이니까 그걸 잡으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 생각하고, 트럼프 트레이딩 하는 것보다는, 간망세라든지 아니면 결과 나고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 확신이 있어야만 주식은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바로 선거 결과가 바로 안 나오고 박빙해가지고 좀 더 그 개표가 연장이 된다든가 그러면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바로 결과가 나온다 한다면 미국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되든 간에 호재로 좀 작용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연말 랠리도 약간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워낙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게 있겠어요.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혹시 트럼프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좀 추춤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선거 결과 이후에는 이제 불확실 해소로 작용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진단하시죠. 네, 오늘 제가 먼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Y바이오로직스를 11,740원에 10% 매수하신 분이 올려주셨네요. 이 종목을 이제 사시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예사가 올해 이제 마지막 면역 항암 학회가 11월 6일부터 10일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그 세계 최대 암 학회 3대 암 학회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열리는데
아마 이 Y 바이오록스가 아마 거기에 좀 참여를 좀 할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른 재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직 좀 재료가 살아있는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회사가 좀 면역 항암 회사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면역 항암과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련했던 몇몇 기업들이 여기에 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면역 항암 앞에 참여한 기업들이 학회 열리기 한 일주일 전,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열렸거든요. 11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열렸는데 10월 한 25일 내지는 26일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좀 돼가지고 학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까지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11월 5일까지 열렸는데 5일, 6일까지 한 10일 정도 사이에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20%에서 30% 정도 좀 올랐어요. 당시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라든가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신라제이라든가 네오이뮤텍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올해는 아직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올해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한 7월달, 8월달 이후에 이제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 면역 항암 학회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ST큐브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8%, 9% 정도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내일 이후에 다음 주 정도부터 학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Y 바이오록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이런 모멘텀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일부 핵심 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하든가 니카켄바이오라든가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학회 모멘텀이 중요하니까, 그렇다 측면에서 재료가 좀 살아 있어서 충분히 한 차례 좀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예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차트 자체가 아직은 추세 자체는 지금 저점을 상향하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점을 지금 상향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또 61동 평균선 위에 있는 쪽이고, 최근에 이제 14,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추세에서 흐름 자체는 그래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에요. 최근 한 6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 자체가 60일동 평균선이 지금 1,500원이거든요. 현재 지금 1,850원대니까 앞서 학회 모멘텀이 없으면 지금 흘러내릴 수가 있는 건데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62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서 학회가 열리는 1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그 사이에 주가가 한 차례 아마 상승 전환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물리셨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현금 여유가 있으신다면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16,7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렇지만 이 고점 돌파는 돌파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보시게 되면 쌍봉 고점에서 걸렸거든요.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 이제 3월 달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가 13,600원인데 이번 10월 16일 날 주가가 올라갔던 가격대가 14,000원대 잠깐 올라서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한 20%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가능하니까 13,000원대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1,500원대를 이탈을 하고 하계 모멘텀도 끝났다. 그러면 손절을 염두에 두는 것도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펄 어비서 55,000원 15%. 그래도 게임주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주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따 끝까지 보시면 히든카드에 보시면 제가 오늘 게임주 이제 히든카드 종목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보시면 일단 게임주들이 코로나 때 시대에 팬데믹에 엄청난 실적을 냈죠. 밖에 돌아가면 안에 집에 직콕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든 주식하든지 뭐 가상화폐 하든지 뭐 하다 보니까 그때는 실적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팬데믹 해소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멀어진 거예요. 겪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만큼 게임할 돈도 없어지고 유동성이 많이 그만 줄었어. 그래서 실적이 22년도부터 대다수 게임 회사들이 실적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있습니다. 펄어비스 검은 사막이 유명하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 매출액이 21년도 쭉 줄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매출액이 늘지 않고요. 이익도 계속 쭉 적자 전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게임주를 그래서 모멘텀 주식인데 신작이 나왔을 때
흥행이 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작이 기대감에서 주식 먼저 올랐다가 또 꼭 열어보고 정말 매출과 연계되고 괜찮으면 좀 더 가는데 그래서 항상 모멘텀 테마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는 것보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큰 흐름의 게임의 산업에 대한 흐름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 산업은 팬데믹 이후에부터 계속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요. 그래서 실적이 그동안 안 나왔던 게임주들은 주가가 이렇게 안 좋거나 펄로비스부터 이렇게 안 좋았는데 만약 크래포튼 같으면 1인칭 슈팅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있으니까 꾸준히 이제 유지가 있어서 쭉 꾸준히 이제 많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신작을 내려왔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 안정적인 게임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보시면 매출액 21년도 12% 마이너스 1.3% 39 계속 늘고 있죠. 올해 특히 더 늘었죠. 6천억대에서 지금 1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익이. 안정적인 게임이 돈이 현금이 들어오는 안정 게임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폴로비스는 뭐 이제 등락이 심한 거죠. 적자까지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월드 어드벤처 쪽은 이제 붉은 사막이 이제 다음 이제 지스타에서 일단 공개를 할 텐데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지스타 2024가 있거든요. 그 게임 관련된 있는데 거기서 하면 전체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서 실적은 올해보다는 신작 모멘텀 크지 않으니까 올해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도 할 때는 실적도 보고 신작 어떤 이제 그런 일정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이제 대형주 중에 NC소프트도 이제 안 좋았었거든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끝없이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보시면 모양이 괜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좀 실리고 그리고 보시면 바닥에서 내려왔다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작 모멘텀들이 이제 작용되면서 그나마 내년에는 좋아지거든요. 전체 분위기가 지금은 바이오주가 작년 여름이나 그때 내외에 4월부터 가을 사이 샀으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섹터별로 핵심적인 회사 어떤 이제 신약 개발하는 이제 능력 있는 회사들 뭐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데 괜찮은 1등들은 주식이 몇백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주로 사고 2, 3년을 기다리면 몇 배는 먹어요. 최소한 2배는. 그러면 게임주도 비슷합니다. 지금 21년도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3, 4년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모멘텀 신작이 막 쏟아지고 그게 흥행을 하고 하면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원래 게임 산업이 작고 그럼 일본 시장이랑 일본 시장하고 아니면 중국 시장 이런 데 가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지난번에 아마 여기 작년에 단가를 보시면 55,000원이니까 이 8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를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주식을 8월에 이제 5만 원대 이렇게 사면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아니네요. 그럼 어디냐 하면 저 위에 보시면 상당한 시간 동안 지금 여기서 산 거죠. 그러면 싸다고 지금 사놓을 때는 이렇게 잠깐 올라갈 때 샀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고 작년 2분기 실적 안 나오고 겁나겠어요. 아직까지 실적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주식이 여기를 돌파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28,000이니까 그러니까 한 50%는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타면 50% 정도 내는 올라옵니다. 기술적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을 돌파해서 가려면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나 신작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약할 걸로 보여요.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게임주가 좀 시세가 괜찮을 걸로 보여요. 몇 개가 선도하고 있어서 그래서 같이 아마 요 상가기가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팔 때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제 45,000원 정도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거래가 없으니까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물론 관심이 있겠죠. 바닥에 있는 주식들은. 이렇게 보면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 이미 좀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가 실리고 나니까 그 나무 이렇게 쭉 갔잖아요. 여기까지. 36,000에서 47,000까지 갔잖아요. 그처럼 요 정도 올라올 때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4만 원 돌파하고 쭉 할 때.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이제 목표가를 45,000 정도, 전고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가지 않겠나. 그렇게 거기 가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35,000 드릴 테니까 35,000원과 그다음에 뭐 1차 목표가 45,000원에 가서 매도하고 좀 나오시고 확실한 모멘텀이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22,0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이 올리셨는데 어디까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두 가지 그 악재가 나왔어요. 일단은 예사가 오늘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원익 쇼크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좀 됐고 또 조금 전에 저도 그 방송 내려오면서 제가 저 기사를 확인하고 왔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아마 이거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원전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사가 떴어요. 체코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체코 당국에서 한국 원전과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를 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뭐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소형 원전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원전 관련 부분들이 저는 상당 기간 원전 한 기를 건립하는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추진하는 데서 거의 최소 5년,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먼 미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훨씬 먼 미래에 낼 수 있는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원전 관련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2년, 3년으로 본다 한다면 테마성이다. 실적이 가시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단기적인 어떤 테마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제가 요즘 제가 온라인 아카데미를 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설명해 주면서 제가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참여하는 회원들한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이 종목 주가가 어떠냐. 정말 비싼 주식이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 분석적인 관점에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7천억이지 않습니까? 13조 7천억이고 매출액은 예사가 연결 기준으로 16조 원인데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액 16조 원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심 연결로 반영된 회사가 두산 바켓입니다. 바켓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은 두산 바켓의 실적을 보고 두산 바켓이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익 쇼크가 나올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오늘 가이던스가 2,915억인데 1,100억밖에 안 나왔어요. 반토막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두산 바켓이 먼저 실적 발표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은 연결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7조 원인데요. 두산 바켓의 매출액이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두산 에너빌리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인데요. 두산 바켓의 영업이익이 1조 3, 4천억이에요. 즉 두산 중공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연결 기준의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빼면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한 40%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은 적자라는 겁니다. 즉 두산 중공업의 본업 자체는 원전이라든가 다른 사업 부분 자체는 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산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두산 바켓을 사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실제로 예상한 매출은 많지만은 본업 자체,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전혀 지금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바켓의 실적이 3일 전인가 4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은 원익 쇼크 나올 거다.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자체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전 테마로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원전 테마 관련해가지고 체코 원전 계약 부분 자체가 보류가 좀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슈로 부각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 자체는 주가 자체가 싸지 않다는 것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발행 주식 수가 그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2019년도 2억 3,300만 주인데 거의 지금 7억 주입니다.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났다는 자체는 뭐예요? 주당 순 자산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NLBT의 주가 BPS는 2019년도 주당 10,000원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5년 동안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주종 BPS가 증가되지 않으면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원전 이슈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거 꺾이면 주가가 대자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난번 같은 경우 원전 이슈 때문에 주가 급등했다가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지금 원전 이슈 때문에 테마 때문에 올라가니까 다시 이제 모멘텀 꺾였죠. 주가 다시 내려옵니다. 한동안 주가가 원전 관련 부분들이 이제 재료 자체가 수면화로 내려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수급이 좀 꺾일 거니까 주목을 못 받지 않겠는가. 일단은 하락 자체는 크진 않는데 아직 뭐 원전 관련 부분이 아직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관점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긴 시간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뭐 23,000원대 정도는 아무 때나 좀 팔 수 있으니까 다만 이 관련 부분 자체는 이슈에 따라서 단기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꺾였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좀 팔고 다른 쪽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산 NLP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슈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펀더멘탈과 관련된 종목은 아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현우 김님께서 대한전선 14,958원에 12% 종목 부탁드려 힘드네 이렇게 주식을 이제 사서 내려가면 힘들다 그러면 평가손해남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물렸을 때 힘든 분들은 그냥 짧게 매매하고 나는데 주식 모르고 그냥 가격 보고 사신 분 대다수고 주식이 물려 있어도 많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근거를 갖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고 두 발 뻗고 자면서 나중에 그 올라갈 때 팔면 되잖아요. 그럼 초보자들은 항상 그동안 돈을 못 버시면 항상 이렇게 50% 물든 70% 물리든지 이 주식은 어차피 성장하고 앞으로 몇 배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걸 파악해서 세부적을 안 보고 가는 게 장기 투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장기 투자는 행복한 투자 여행이다.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이 현재 3천만 가지고 이 축복받은 돈 가지고 난 3억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 그럼 그런 걸 사가지고 있으면 반타작 나도 괜찮죠? 어차피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과거에 엔비디아가 2021년도 34달러에서 22년도 1년 만에 10달러 초반까지 왔는데도 엔비디아가 앞으로 시대에 뭐 인조인간이나 이렇게 머릿속 로봇 이런 시대에 머릿속 1등을 장악하는 거니까 그러면 갖고 있으면 지금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때 내려갔을 때도 돈이 없어서 못 샀으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은 내가 정확하게 실적을 분석 못하고 차트 시세 형성 원리를 모른다면 그냥 가격만 보고 위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많이 갔다가 내려온 주식을 사면 판판이 물립니다. 10년을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나는 전선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있으면 그냥 전선주 중에서도 만약에 하고 싶으면 주가는 비슷하게 흘러요. 업 섹터별로 보면. 자, 올해 7월에 샀으면 LS 일렉트록도 20만 대에서 지금 15만 원이에요. 한 20, 30%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대한전선도 보시면 올해 5월달 2만 원에서 지금 거의 반타자가 내려왔죠. 40%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7월 정도부터 보면 15,000원에서 사신 거예요. 7월에. 그럼 7월에 샀으니까 여기서는 대한전선 올라갔다 2만 원 내려왔죠. 그 다음에 7월달 같으면 LS 일렉트릭은 고점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같이 샀다더라도 여기서 비슷하게 물렸어요. 그죠? 물리기는. 그런데, 계속 내가 언제 뭐 관련된 전기 소비, 이제 AI 시대에 AI 반도체 해가지고 서브센터 전기도 많이 소요돼 변압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전력을 옮기면 뭐 전압선도 필요하고 이제 초고압 전선 이런 게 수혜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밑에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주식이 이미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그냥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바닥에 있다가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10,000원대 초반. 그러면 10,000원 초반은 이미 올라갔다가 2만 원 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주식을 사니까 늘 힘든 거잖아요, 주식이.
그리고 항상 기술적으로 보세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어디 또떼기 시장 같은 막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곳에 특히 많아요. 그럼 그 뭔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몰려 있는 거, 거기가 지금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거래량이 주가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고 났을 때 초기에 실렸을 때 봐야 되는 거 항상. 그러고 놓고 이게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 엄청 실렸잖아요. 21년도에. 그럼 이 거래량을 돌파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내려오니까 사면 이것은 판판이 거래에 실리고 이거 거래가 실렸잖아요. 이렇게 실리고 나서 이 거래가 많이 실린 거에 평균 이하로 오면 주식은 저점을 깨버릴 정도로 안 좋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니까 늘 깨져요, 10년 지나도. 여기 보시면 십자봉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가 폭발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거래 십자봉 나온 게 항소와 곰이 팽팽 싸우다가 곰이 이겨버렸어요. 항소 죽어버렸는데요? 그럼 끝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17,000원 이하에는 이거 매수 금지 구간입니다. 사고 싶으면 아직 거래가 안 실렸으니까 이제 추가 하락하면 다시 또 10,000원 초반 오면 그때 보고 하든지 그러면 이제 또 수혜가 뭐 있을까 지금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이래서 이제 미국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앞으로 인프라도 하고 미국은 지금 전기가 엄청 부족하죠. 부족해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전선을 같은 주에서 전선 깔아서 보내려면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수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개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노화된 거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에 트럼프 엄청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별로 못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만약에 전체 되면 관련된 주제 잠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때라도 매도하고 나오시고, 손절가는, 지금 손절가는 여기서 내려왔는데 거래 실려고 만약에 못 가면 이거 저점을 깰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선은 지켜주시고, 11,000원 좀 길게 잡으면 11,000원 손절가 드릴 테니까 보고요. 목표가 13,000원 정도. 그래서 올라가면 비중 줄인데 아마 다음 주에 선거 결과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거래시 위로 가면 일단은 주가가 가려면 13,000원 안착해야만 다시 2만 원 근처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손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일단 13,000원 목표가를 해서 어떻게 돌파하는지 관심을 갖고 돌파를 그 근처에 못하고 힘이 없으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 정도까지 하져 나오시고요.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56% 늘었어요. 그런데 분기 기준으로는 27%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 여기서 거의 반영된 거잖아요. 이미 시가총액을 보면. 그래서 내려와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59,900원에 20% 매수하신 분인데요. 익절가와 선절가를 물어보셨네요. 먼저 말씀드리면 선절가는 필요 없죠. 삼성전자에서요. 어느 정도 가격에 좀 매도를 해야 되느냐가 아마 관건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선절을 할 생각으로 사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 저점은 오늘 이제 BPS 기준으로 해가지고 1배 수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얘기했던 쪽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삼성전자는 BPS 1배 되는 수준이 주가 56,000원이기 때문에 56,000원대가 거의 난공불락의 지지선이다. 과거로 보면 딱 그래요.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되는 주당 BPS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주당 순자산이잖아요. 이른바 청산가치잖아요. 담보가치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 정도가 좀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가 됩니다. 올해가 5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자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그게 맞아떨어져요. 작년도는 얼마였겠어요? 작년도는 주당 EPS가 52,000원이었어요. 작년도는.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도에 봤더니 51,800원이 저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도 9월 달에. 올해는 56,000원. 올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판 그래도 거의 한 30조 원 정도인가요? 이익이 나니까. 근데 내년도는 어때요? 내년도는 40 정도 이익 나니까 내년도 주당 BPS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내년도는 6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61,000원이 저점이에요. 올해 대신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61,000원을 가기 위해서는 올해 주가 연말에 좀 올라가고 내년도 또 이익 나니까
뭐 7만 원, 8만 원 정도 가게 되면 내년도는 주가 내려오면 다시 6만 1,000원대가 저점 형성될 가능성이. 그래서 BPS가 증가되는 종목은 결국은 길게 가지고 있으면 손실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적자까지 간 적은 없잖아요. 반도체가 적자 한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이익이 나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그래서 BPS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연평균 1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성장주가 아니에요. 주당 BPS로 따지면 연간 10% 정도 상승하니까 즉 작년도 52,000원, 올해 56,000원, 내년도 61,000원. 이게 주가는 계속 중장기 투자하게 되면 BPS 상승한 것만큼 주가는 올라가요. 예, 그래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얼마만큼 가느냐? 삼성전자의 결국은 그 주가의 모멘텀 자체는 이번 그 3분기 실적이 나타났더니 3분기에 실적도 안 좋게 나왔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HBM 쪽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는 거니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오히려 적자가 지금 2분기 때 3천억 났는데 지금 1조 5천억까지 늘어났거든요. 비메모리 쪽의 안정을 찾아야지 대만의 TSMC를 따라가다지 할 건데 대만의 TSMC 지금 쫓아가기는커녕 지금 계속 점유율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자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반도체 굴기에 따라 가지고 제품이 좀 출시가 좀 됨에 따라 가지고 물론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3 쪽에서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쪽에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한다 하더라도 별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상승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건 당장 개선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지금 그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와 관련해 가지고 HBM 반도체의 어떤 공급 물량이 확정이 좀 돼야 되겠죠. 그거는 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뭐 올해 안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죠. 근데 엔비디아 쪽 공급한다 하더라도 최첨단 쪽의 어떤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데 SK 하이닉스보다 더 낮은 등급의 엔비디아 컨택을 맺는다 한다는 별다른 영향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로 봐서는 주가가 상승 탄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밸류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에서 비싸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시면 어제까지 그래도 이틀 정도 사다가 오늘 다시 300만 주 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거의 34일 만에 매도해서 이틀 동안 잠깐 10만 정도 매도해서 매수가 좀 정리되게 했는데 오늘 300만 좀 매도 나왔고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인데 선물도 한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 해물도 좀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삼성전자를 파느냐 안 팝니다. 예, 팔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올해 지금 반도체 업황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 자체가 8월 달부터니까 8월 달 이후에 2억 3,400만 주를 팔았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가들이 2억 3천만 주 그대로 고스란히 샀어요. 예.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율이 지금 삼성전자 지분율이 몇 프로냐 56.5%입니다. 52.5%입니다. 이게 52.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6.5% 정도까지 갔어요. 56.5가 대체로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52.5%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팔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물량 거의 다 팔았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도 끝났고 앞서 주당 BPS에 해당되는 이번에 55,700, 56,000에서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건데 올라갈 폭 자체는 앞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가 판단하기에 단기적으로는 62,000원대 걸리고요. 62,000원대 걸리고 앞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HB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올해 안에 컨택이 나온다 한다면 올해 연말 정도 목표 주가 자체는 개인적으로 60일 평에서 내려온 가격이 68,000원인데 66,800원 내지는 67,800원 정도가 올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일 거고요. 그래도 기본적 분석상으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예상 BPS가 PBR이 1이고 자기 자본율이 9%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본율이 9%라는 자체는 PBR이 1배면 8%가 적당하거든요. 근데 약간 0.1%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적정 주가에서 약간 싸요. 그래서 현재 모멘텀을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상승력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하락도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가기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손절은 필요 없는 거고 또 종합 주가지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된 거고 목표 주가 자체는 짧게 보신 분들은 62,500원, 올해 연말 정도 보신 분들은 현재로 봐서는 68,000원 언저리 정도가 적정한 목표 주가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햇살님께서 시젠 39,533원 20%. 올해 보유했는데 손실이 커서요. 더 보유하면 손실 줄일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주식을 오래 갖고 있다고 회복하고 돈을 번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나의 실력이 갖춰져야 되죠. 금방 사서 금방 먹으려면 이제 뭐 기술적 차트에 뭐 도사가 돼야 되고 장기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장기 투자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2년 동안 물려도 만약에 이렇게 시즌은 39,000사 지금 23,000에 거의 반타적인데 그래도 나는 내가 산 4만에 산 거에 앞으로 돼서 실적도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이 기업이 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분석해 봤더니 앞으로 이 주식은 10만 대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 4만에 사서 지금 2만 대 와도 보유하면 되죠. 3년을 보유해서 다시 회복하고 4년째, 5년째 두세 배 가면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고 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자, 그러면 39,000에 사셨으니까, 이제 주식이 이렇게 다 보고 차트를 대충 본다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16만에서, 와, 4만원까지 내려왔네? 싸구나. 많이 내려왔네? 나는 올라간 거 사서 물렸는데 내려와서 사겠다. 이것은 단순한 거고, 그럼 여기서 사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즌은 체외 진단기나 뭐 진단키트 쪽은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가 왔을 때 팬데믹 시대 엄청난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 2만 원대 있던 게 거의 10배 갔어요. 순식간에. 그죠?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주식을 여기서 사서 거래가 실려 갔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막 다시 또 간다. 그러면 근거를 가져야 되잖아. 제2의 팬데믹 온다. 뭐 WTO에서 최근에 뭐 제2의 팬데믹 올 것 같다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제1 팬데믹 오기 전에 알았다면 대박 터지지만 몰라요. 그게 감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저는 과거에 20년도 21년도 계속 그래 바이오주 고점에서 막 10배가고 5배 몰리면 평생 내가 주식하고 내가 평생 동안 내 갖고 산 단가를 회복할 수 없다. 손절가를 정해서 하라. 이렇게 겁을 엄청나게 줬어요. 20년도 말부터 21년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도 많이 빠지니까 사는 거예요. 근거를 가져야 되죠. 올라갈 근거. 그런데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지금 올라간다는 근거는 주식은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과거에 시작한 단가가 이 주식이 7,000원까지 갔죠. 19년도 코로나 전에. 7,000대 왔다가 코로나 전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와 있었어요. 15,000원 이렇게 와 있다. 그전에는 2만 원 정도, 12,000원 정도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당시는 20년도 8월 때 저렇게 시가총액 8조까지 갔어요? 그러면 8조가 간 게 왜 갔냐? 그러면 지금 시가는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그냥 테마로 간 것보다 실적을 그만큼 내는 거죠. 코로나 시 최고 1등주는 시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시즌, 근데 코로나가 난리네? 2020년도 초에? 봄에. 그러면 이 시즌 막 그냥 돈가스 다 질러도 절대로 손에 안 나요. 그죠? 그런데 남들이 다 먹고 나왔을 때 16만 갖다 내려와서 하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지금 사니까 보세요. 기업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끝나니까 과거 21년도 6천억이나 6,600억 이익 내다가 지금은 적자입니다. 90억 적자 났어요. 올해 적자나요. 작년 300억 적자. 매출이 1조 3천 하다가 지금 3천억이에요. 작년에 그러면 주식이 적자까지 갔으니까 지자리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적자까지 갈 거라고 당연히 알아야 돼. 왜? 그때 잘 될 때 막 시설다 해가지고 뭔가 막 해놨는데 다 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마스크 팔아도 돈이 되는데 마스크 공장 지을 때 하는 거 다 끝났잖아요. 그죠? 이제 기계 팔 데도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손절가를 꼭 정해서 해야 됩니다. 모멘텀은. 모르면 하지를 말든지 그래야 되죠. 손절가를 정했으면 얼마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사고 싶으면 정말 월봉 기준으로 하락 마무리가 일단은 2만 원 초반이에요. 그럼 거기서 샀을 때는 얼마 전에 3만 5천까지 갔잖아요. 기술적 매매도 돈이 되잖아요. 너무 성급히 내려온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대다수 작년에부터 보면 막 히트 쳤던 게 있잖아요. 뭐 양극재다.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내려왔으니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런 거나. 지금 적자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좋아진대 계속.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배터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부채가 막 시설 증설해서 나빠지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자를 못 내면 부도나게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생각보다. 그런 걸 생각하고 주식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랬을 때도 내가 근거를, 사야 될 근거 있으면 사는 거죠. 안 그러면 가격만 보고 사면 이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은 바닥권인데, 발표, 겨울도 오고 하니까 발표를 없이 있다가 올라오면
그때는 여기가 지금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잖아요. 일봉이에요. 그런데 거래 실리고 나서 끝없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실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5,000원부터 27,000원을 돌파하면 다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돌파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는 목표가가 정확히 잡으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뭐 테마가 불면 잠깐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3만 원 정도. 그러면 그때, 39,000원이니까 한 20% 손절이잖아요. 20% 손절은 해도 뭐 다른 걸로 사면 되니까 그때 정도 28,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손절할 생각하시고 지금은 보유를 했다가 그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 한번 볼 때 그때 보고 지난번에 35,950원까지 갔는데 가다가 나는 본전이잖아요. 본전이 10% 올라오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항상 내가 물렸을 때 막 30% 반타작은 물렸어요.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까지 오면 그때부터 비중 줄이 생각해야 돼요. 내 본전가 안 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 본전이 지지선에서 내가 손절선에서 샀기 때문에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까지 잘 안 가요. 내가 산. 개인이 물린 단가가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고 내가 물리면 한 마이너스 10%면 손절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 지금은 이 돌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28,000원 정도, 29,000원 목표가 드리면 거기서 비중 줄일 생각하시고 그때 한번 다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마지막 종목 진단 드릴 것 같은데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 종이지만 이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 자, 에이징랜드라는 회사 자체는 그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회사, 그 설계 회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괜찮아요. 차트를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3만 원대에서 38,000원까지 해서 30% 정도 올라왔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29,900원대인가에 5% 정도 사셨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물어보셨는데. 이 종목이 이제 다른 이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제가 앞서 삼성전자를 진단해 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제가 뭐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3분기 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 1조 5천억 정도 손실 규모가 늘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분기 때 3천억인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주식이 사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냐? 에이지랜드는 왜 갔냐? TSMC의 반도체 채널이에요. TSMC 이번 어닝 쇼프라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에이지랜드는 주가가 지금 윗골을 달고 아랫골을 달고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회사 AD 테크놀로지 지금 신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온칩스, 이들 종목은 물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력 회복이 좀 돼야 돼요. 가온칩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많아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네페스아크라든가 종목들 보시면 지금 신저가잖아요.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쪽에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 자, 그러면 에이지랜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지랜드는 이제 TSMC 밸류체인이니까 TSMC가 실적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근데 TSMC 실적이 계속 1분기, 2분기 때, 3분기 때부터 좋았잖아요. 근데 회사 같은 경우 밸류체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분기 때 40억 적자 났잖아요. 그러면 그 2분기, 3분기, 4분기도 실적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이 회사가 지금 자본총계 자체가 지금 900억인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4천억이니까 그 4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다른 국내 회사들 삼성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신저가인데 이 종목은 그래서 30% 정도 올라왔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종목은 조금만 정도 반등 나오면 조금 더 추가적 반등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마 42,000원 정도, 4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적정하게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근데 수급 자체는 보니까 개인만이 사네요. 34,5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매매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무리하고 저희 히든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히든 카드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종목 진단할 때 펄 러비스 할 때 저는 게임주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히든 카드 키워드는 대형 게임주 실적 턴어라운드 이렇게 해서 턴어라운드 시작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팬데믹 후에 이제 21년도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 지금 4년 동안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괜찮은 다시 업황이 업황이 좋다가 업황이 안 좋으면 좋았다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은 일단은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 어려워지다가 금방 좋아지고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안 좋아지니까 막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생존한 기업들이 거기서 생존하고 새로운 게임도 내고 이제 뼈깎는 노력해서 다시 잘 될 때 하고 그렇게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 저 DNA가 성공하는 이제 1등 능력 있는 그런 기업들은 또 자기가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게 있는 기업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이 몇 년 동안 안 좋아도 나빠지면 거기서 핵심적인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2020년도 고점에서 바이오저 쫙 내려왔잖아요. 그때는 뭐 진단주나 이런 게 갔잖아요. 바이러스니까. 그 이후에 지금 그때는 21년도까지 신약 개발주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신약 개발 18년도 가고 그 이후에 있다가 그래서 내려와서 그러면 신약 개발 어차피 계속 뭐 성장을 하니까 괜찮은 회사들 성공하면 대박이니까 그러면 그때 괜찮은 회사를 몇 개를 공부를 쭉 했다가 나는 그 몇 개 중에서 한두 개를 찍어서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게임도 비슷해요. 모니터 산업이라서. 그래서, 업황둔환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게임사들이, 우리가 돈을 벌려면 뭐 새로운 장르의 게임을 내서 막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서 돈을 벌든지 아니면 기존 게임을 갔을 때 워낙 경쟁이 세지잖아요. 산업 자체가 지금 성숙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숙기 산업에서는 몇 개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같으면 텐센트가 거의 다 장악했고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이 거의 다 장악했는데 대형 게임사들도 이제는 리니지 게임은 NC가 최고인데 NC도 그걸로 이제 사람들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까지 성공했다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 다 하니까 이제 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캐주얼 게임들, 별별 장르의 게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만 살아나고 있으니까 구조조정 마무리하는 업체 중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구나.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개선되면 그 회사들만 주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비교하면 거의 신약해서 비슷해요. 신약도 코스닥 보면 알테오주, 시카주 이거 와 있잖아요. 그죠? 몇 개 기업들은 엄청 올라 있잖아요. 그거 다 나머지 안 가는 지금까지 안 가지. 그것도 게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핵심 게임주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지금부터 시간 내년 25년도에는 신작 모멘텀이 대형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형사들이 신작 출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보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한번 히든카드 종목을 후보주로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포리비스 이렇게 대형주가 그래프톤, 카카오게임 다 있는데요. 세근적으로 뭐 NC소프트다 뭐 이런 주식도 좀 움직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을 정했습니다. 시프트업은 상장이 된 지가 올해 상장됐습니다. 올해 7월 달에 7월달 상장되고 주가는 계속 빠졌는데요. 이 주식이 바로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사, 이건 대형사는 시가총 뭐 3조 7천이니까 중형주죠. 근데 서브컬처 게임의 글로벌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브컬처 게임이 니케라는 게임인데 이게 글로벌에서 22년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반 정도. 근데 한 1조 5천원 매출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좋아진다. 그리고 이 서브컬처 게임이란 게 바로 뭐 캐릭터나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서브컬처 같은 걸로 이제 배경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인공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걔 뭐 가서 관련된 거 뭐 특화시켜서 하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원래 인기 있는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꾸준히 한번 하면 계속 업데이트해서 꾸준히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효자 게임인데 이제 중국 출시 텐센트가 퍼블리싱해서 이제 중국에 내년에 한 여름 정도까지는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아마 성공할 걸로 보여서 지금 요번에 판호도 받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프트 판호로 받았으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PER이 15배입니다. 게임주가 15배 계속 이익이 늘어나면 괜찮은 거죠. 4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면서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보고 나면 나오죠. 내가 가서 기업 탐방도 안 되지만 가가지고 아니면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돈은 버는 건 아주 쉬워요. 그냥 딱 보시면 와 22년도 매출액이 661억인데 올해 매출액이 2천억이네. 내년 매출은 50% 너네 3천억이네. 야 그러면 내년까지 매출이 급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도 좋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영업이익도 보면 100억대가 있던 게 지금 1000억대로 왔습니다. 이제 2000억대가 3000억이죠. 만약 중국도 대성공한다면 엄청나겠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은 지금 밸류를 따져봐도 그걸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다는 건 모멘텀까지.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아주 좁습니다. 이미 주봉이 십자가 떴습니다. 주봉이 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도 좀 실려 있고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눌림목이나 보고 아직 돌파는 7만 이상 가야만 잘 갈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눌림목은 6만 2천에 매수하고 단기적 목표가 7만 8천 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시 보시고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5만 5천입니다. 네. 예. 제가 가지고 나온 오늘 히든 섹터는 앞서 제가 첫 번째 종목 진단을 아이오 바이러스 진단해 드릴 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미국 면역 항합회, 일반 SITC라고 하거든요. 학회 관련 종목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그 학회, 의료과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학회가 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학회가 이번 그 11월 6일부터 10일 미국의 휴스턴에서 이거 열립니다. 세계 이제 3대 암 학회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세계 최대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아마 70여 개국 중에서 70여국에서 4,600여 명이 참가한 것 같고요. 작년도는 63개국에서 4,600명이 참가한 것 같은데 올해 약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은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와 올해 참여한 기업이 중복되는 기업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미약품, ST큐브, 그다음에 네오위문텍 정도 좀 되는데요. 전년도 참가했던 기업들, 즉 작년도는 이제 11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열렸는데 10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11월 중순까지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을 좀 봤더니 대체적으로 20% 30% 정도 주가들이 다 올랐더라고요. 근데 올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일부 ST큐브라든가 Y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 부진합니다. 메디팩터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 10% 넘게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작년도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본격적으로 10월 말부터 반영이 좀 됐으니까 지금 준비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타이밍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참가한 기업들이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있어요. 한미약품, 그다음에 에이비온, Y바이오로직스, 루닛, GI 이노베이션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얘기했을 다른 10종목 가까이가 되니까 빠진 종목이 한 4종목 정도 좀 되거든요.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자, 그중에서 그 GC셀이라는 종목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GC셀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그 녹십자 그룹입니다. 녹십자가 지분 약 33% 갖고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가 지분 갖고 있으니 거의 40% 정도 언저리 정도의 녹십자가 단단한 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다. 탄탄한 회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그룹 내에서 세포라든가 유전자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번 SITC 학회에서 2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포스터로 선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경부암과 관련해 가지고 전임상 동물 단계에서 이 회사가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기존에 어떤 그 알려진 알비톡스라는 병용요법이 현재 회사 개발하는 병용요법이 단독 치료제보다 훨씬 2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분을 공개할 거라는 전망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본래 회사가 줄기세포 관련 치료제가 전문이거든요. 자체 개발한 NK세포와 관련된 배양기법 연구 성과도 이번에 함께 좀 공개할 거란 그런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다른 바이오 기업과 달리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아직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에 자본 여건이 취약한 기업들, 중소 종목 같은 거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년 연속 상당 규모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고요. 상반기 때는 약간 적자가 났는데 연간으로 흑자 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사가 바이오 기업 중에서 PBR 1배 미만인 주식이 없습니다. PBR 1배 미만인 가치는 뭐예요? 자산 가치보다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사가 주당 순자산이 37,717원인데 6월 말 기준에 가지고 현재 주가가 33,400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0.9배밖에 안 돼. 즉 이 종목은 다른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 잘못 사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자산가 탄탄하고 또 녹십자구리이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탄탄한 회사라 좀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주가가 38,000원대까지 가다가 지금 33,400원 정도 61% 근처까지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적정하게 앞서 지난 8월달에 주가 급락할 때 잠깐 26,000원까지 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31,000원 아래로 이탈했으니까 현재 주가 수준은 거의 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하회 모멘텀이니까 일단은 11월 대선 이후 전까지 11월 7, 8일 정도 그 시점을 목표 주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 가격은 31,500원, 2차는 44,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저희가 준비한 히든카드까지 다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변곡점 시장 잘 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